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대리할 차례입니다. 31페이지죠. 법률행위의 대리에서 대리 제도가 나오는데, 대리에서는 일단 의의가 중요하죠. 의의. 자, 요런 문제입니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면, 대리인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스스로 결정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인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우리가 이해할 때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이제 대리하면서 대리인이란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계속 쓸 거예요. 교재 보시면 1번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일단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 표시가 있는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대리가 허용이 돼요. 다만 법률 행위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죠. 교재에는 뭐라 나와있죠? 신분행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혼인을 한다, 이혼한다, 약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본인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고요. 남이 대신 결정해 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분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실행위나 또는 준법률행위나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리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가 허용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교재 보시면 준법률 행위 해가지고 이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 이렇게 나와 있죠.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준법률 행위 가운데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이건 뭐냐면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대리가 허용되진 않지만 의사표시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유추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합치면 대리인이란 뭐에 대해서만요?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이유는 뭐죠?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경우에만 대리가 허용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대리와 구별해야 될 제도해 가지고 사자와 대표가 나오는데, 대표 나와 있는 내용은 가입표죠. 왜냐하면 우리는 법인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고요. 우리는 뭘 좀 신경을 써야 되냐면 사자를 뭐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자는 이런 거죠. 본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했고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병에게 전달해 주거나 표시를 해 주는 경우를 우리가 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리와 차이점은 뭐가 다르면 알 수 있죠?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르죠.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를 결정하고 있죠? 대리인이. 사자에서는 누가 의사결정하고 있죠? 본인이 결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순히 남의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사자가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네가 대전에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살래라고 대리권을 줬다면 아파트를, 어떤 아파트를 사고 어느 금액에 살지 스스로 뭐하게 돼요? 의사를 결정하니까 그 사람은 뭐가 되죠? 대리인이 되지만, 만약에 네가 내 대신 대전 둔산동에 있는 뭐 현대아파트 1303호를
2억 5천에 매매 계약해라 그랬다면 그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죠? 사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모든 의사를 결정을 다 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가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일단 능력이 관한 그 지문이 나옵니다.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서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사람이니까 사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죠? 의사 능력이 필요가 없고요. 사람이기만 하면 되니까 뭐만 있으면 되냐면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법률적으로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민법 113조가 117조인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리는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이 논리를 좀 쫓아오셔야 돼요.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필요해야 돼요? 행위 능력이 필요합니다. 법 논리적으로는. 다만 우리 민법 규정이 특별히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리는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 없죠? 행위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자는 물론 행위 능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자에서는 법률 행위를 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간접대리가 나오는데 간접대리 내던 시험에 잘 안 내는 편이고 그러니까 대표는 절대로 나올 수 없고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간접대리는 나올 수가 있긴 한데 잘 안 나오는데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법상 대리는 직접 대리예요. 간접 대리는 민법상 대리가 아니거든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포도 농사를 짓는 분입니다. 근데 스스로 직접 포도를 판매하기 어려워서 을이라는 상인에게 포도 판매에 대해서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게 포도를 인도해 주겠죠. 그럼 을은 자기 가게에다 포도를 놓고 파는데 어떻게 파냐면 지 거라고 팝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병인 손님이 나와가지고 을과 병이 포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을은 갑으로부터 받아준 포도를 병에게 인도를 해주게 되고요. 병은 매매 대금을 누구한테 주냐면 을에게 줍니다. 근데 을은 돈을 받았지만 자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타인의 계산으로 이런 말을 쓰고요. 돈을 받았다가 갑에게 전달해 주고요. 그 돈에서 뭐만 떼게 되냐면 수수료만 떼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간접대리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갑이 예를 들어서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고 대리권을 줘서 을이 대리인이 됐다면 대리인이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계약의 효과인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대리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직접 대리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이 간접 대리 경우를 보면은 매매 계약은 을과 병이 체결했지만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을을 통해서 지급되고 갑을 통해서 인도되고 있고 갑과 병 간에 직접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간접 대리라고 합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신의 이름을
타인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어떻게 포도를 판다고요? 지 것처럼 팝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팔죠. 또 타인의 계산으로 이거를 뭐라고 할게요? 자신의 계산으로.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을 받아도 누구 돈이 아니에요? 지 돈이 아니다. 그래서 타인의 계산으로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유의하실 것은 알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대충 아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확실하게 메모해 두시고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종류해가지고 1. 임의대리, 법정대리. 임의적으로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임의대리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법정대리고, 우리 교재에 법정대리와 임의대리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 끝나시고 나서 정리할 때 쓰는 용도야 되고요. 외우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능동대리와 뭐가 나오죠? 수동대리가 나오죠. 이것도 중요한데, 일단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는 뭐죠? 능동대리.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뭐가 돼요? 수동대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잊지 말 것은 대리의 본질은 능동대리입니다. 자, 왜냐하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인데, 의사결정은 실질적으로 뭐에만 존재하게 돼요? 능동대리에만 존재한다. 동의하시나요?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는 것을 우리가 뭐죠? 수동대리잖아요.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를 결정합니까? 병이 결정할 문제지 을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가 능동대리,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뭐죠? 수동대리고, 대리의 본질은 뭐라고요? 능동대리다. 이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대리를 이해할 때 대리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뭐 하는 사람이죠?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이다.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다. 수동대리를 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동급으로 놓고 이해하게 되면 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대리 행위를 했는데 대리권이 있으면 뭐죠?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뭐죠? 무권대리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냥 워밍업이죠.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뭘 가져가야 되는 거죠? 대리인이란 남을 위해서 단순히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다. 이걸 머릿속에 꼭 가져와야 되고요. 실제로 대리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는데, 법정대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친권자와 후견인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뭘 캐치하게 되냐면, 대리인의 가장 흔한 형태가 뭐냐면 친권자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리에 관한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누구를 대입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냐면 친권자를 대입하는 습관도 들여야 된다는 거 개념에서 잡고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절 대리권 해가지고 1.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나오는데 가입표죠.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이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험 범위가 아닌 것은 뭐죠?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냥 우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는 것이 법정 대리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친권자와 후견인이 있다. 끝이고요. 2번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입니다.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여기도 뭐 개념입니다. 갑이 을에게요.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살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수권행위라고 하고요. 수권행위는 법적 성질이 단독행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이해해서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해줘야 비로소 대리인이 된다라고 이해한다면 실질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이미 대리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숙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단독행위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한테나 대리권을 주느냐.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둘이 친구여서 대리권을 주거나 갑과 을이 부부여서 대리권을 주거나 아니면 갑이 을에게 사무처를 부탁해서 위임을 해서 대리권을 주거나 아니면 갑이 을에게 갑이 사적 을이 직원이다 고용관계에서 대리권을 주거나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뭔지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재 빠져 있는데 요 원인된 법률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소가 됐을 때 숙권행위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무인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원인된 법률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됐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숙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판례를 이해하셔야 돼요. 판례는 어디 나와 있냐? 우리 교재 앞에 나와요.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그 중간 이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모습에서 1, 이 부분이 나와 있죠. 요게 기초적 원인된 법률관계와 숙권행위에 관한 무인성에 관한 판례입니다.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읽어볼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도박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도박 채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부담하게 됐어요. 물론 도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돈은 없고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돈에서 5천만 원 받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네 대신 네가 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뭘 한 거죠? 숙권 행위를 했고요. 그래서 을이 뭐가 된 거죠? 대리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이 매매 계약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또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느냐? 요 문제거든요. 일단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는데 그 이유가 뭐죠? 도박 채무의 변제죠. 근데 이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근데 이게 무효라 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숙권행위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까 숙권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 한 거죠? 유효한 거고요. 따라서 을은 적법한 대리인이고 매매계약도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행위니까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은 적법하게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적 원인관계가 무효래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줍니까? 숙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도박 채무의 부담행위 및 그 변제 충당 약정은 공소양석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와 선의의 제3자가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은 결국 뭐만 무효라는 거죠?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거기라는 것만 무효고요. 숙권행위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고 매매계약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이런 의미고 이런 논리가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요?
기초적 원인된 법률관계는 뭐에는 영향 안 줍니까? 수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뭘 취하기 때문이에요? 무인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끝이고. 그 다음에 요게 사례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사례만 보면 넘어가면 되는데 이 사례가 중요합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위임 계약을 했어요. 위임이 뭐죠? 계약입니다. 그리고 갑이 을에게 뭘 해줬어요? 수권행위를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을이 미성년자인 거죠. 첫째, 을이 미성년자라도 수권행위를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수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뭐예요? 단독행위니까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죠? 다만 위임은 계약이므로 미성년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위임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위임 계약이 뭐에는 영향을 안 줍니까? 수권행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동의하시죠? 그죠? 무인설. 따라서 위임 계약이 취소가 되더라도 을은 적법한 뭐죠? 대리인이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와 위임 계약을 하고 미성년자에게 뭘 했어요? 수권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임 계약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는 있지만 뭐에는 영향 안 줍니까? 수권행위 영향 주지는 않으므로 을은 적법한 뭐죠? 대리인이고 을의 행위는 뭐죠?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를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마 대리와 관련돼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오시면 상단에 3번 해가지고 불요식행위다. 그 중간에 보기가 나와 있는데 이 보기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가입표입니다. 그림이 좀 그런데 아무튼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라든 제한이 없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대리권에 소멸해가지고 공통된 소멸 원인이 나오죠. 꼭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의 성년 후견 계시는 대리권의 뭐죠? 소멸사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냐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본인의 파산, 본인의 파산은 좀 문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의 성년 후견 계시. 그럼 뭐가 돼요? X다. 왜냐하면 본인에 대해서는 뭐 밖에 없어요? 사망 한 가지 밖에 없으니까요.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 이렇게 나오면 뭐죠? X다. 왜냐하면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가 대리권 소멸사유고요. 한정 후견 개시는 뭐가 될 수 없어요? 대리권 소멸사유가 없습니다. 2번 임의 대리의 특유한 소멸 원인 해가지고 1번 해가지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서 읽어볼게요. 임의 대리는 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여기서 종료라는 말은 끝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심할 게 뭐냐면 원인된 법률관계가 무효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무효면 얘가 뭐에 영향을 안 줘요? 수권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소멸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라고요? 종료라고 했죠. 종료라는 말은 뭐죠? 끝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된다. 이런 얘기죠. 원인된 법률관계를 종료하면, 다른 말로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됩니다. 따라서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랬더니 을이 땅을 팔았어요. 임의 대리권은 뭐가 됩니까? 소멸됩니다.
저당권 설정해 달라고 저당권을 줬어요.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의대리권은 뭐가 됩니까? 소멸됩니다. 여기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안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멸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제가요, 누가 저한테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팔았어요. 팔고 며칠 지나서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 제가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왜요? 아파트를 팔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아파트를 팔면 저의 대리권은 이미 뭐가 됐어요? 소멸됐으니까. 동의하시죠?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또다시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뭐가 필요해요? 수권이 또 필요해요. 또 아니면 아파트를 팔아달라 그래서 아파트를 팔았거든요. 근데 팔고 나서 한 보름쯤 지났더니 매수인이 대금을 주고 있지 않대요. 그래도 저는 그 매매 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파트를 파는 순간 저의 대리권은 뭐가 됐어요? 소멸됐으니까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강조하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 또 시험 볼 거잖아. 오늘 일정은요. 2시까지 수업하고요. 점심 드시고 3시부터 4시까지 또 수업하고요. 4시부터 쪽지 시험 보고 그 해설하고 강의 끝낼 거예요. 그래서 뭐 제 딴에는 오늘은 좀 쉽게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항상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쉽게 낸다고 그래도 뭐 혹시라도 다 100점 맞을까 걱정스럽긴 한데 오늘 한번 다 100점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다시 한번요. 임의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됩니다. 따라서 임의대리인이 취소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고요.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습니까?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그냥 당연히 알고 있는데도 문제 나오면 틀린다는 게 사람을 잡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수권행위 철회. 시킨 일 하기 전에 대리권을 뺐으면 임의대리권도 소멸되고요. 그 다음에 법정대리의 특이한 소멸원인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의미가 없죠. 가입하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것도 시험 범위 아니니까 의미가 없고요. 2번 임의대리권의 범위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 또 시험이 나오고 특히 이 대리권의 범위에서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내요. 반드시 내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좀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아주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일단 교재 보시면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1차적으로 수권행위의 해석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면 1차적으로 수권행위 해석에 따라 결정한다. 여기서부터 정리해야 돼요. 원래 말뜻은 뭐예요? 땅 팔라 그랬으면 땅 팔 수 있고 저당권 설정하라 그랬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규정은 없지만 반드시 정리될 것이 뭐냐면 수권행위를 해석해 봤더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첫째, 가능한 경우입니다.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한다면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고요. 또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팔 수가 있는 거죠. 땅 팔라 그랬으면 어떻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고 매매대금도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 있고 돈을 받으러 갔더니 좀 연장해 달라요. 대금 지급기한도 스스로 결정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연장해 줄 수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뭘 못하느냐? 불가능한 경우인데 일단 대금 지급기한을 연기해 줄 수는 있지만 대금의 전부든 일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일부를 면제한다는 말은 가격 깎아주는 건 안 돼. 그죠? 땅 팔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본인하고 상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억의 매매 계약했거든요. 5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만약에 대금을 전부든 일부든 면제하려면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뭐가 필요한 거죠? 수권이 필요한 거죠. 5억의 매매 계약했는데 아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2천만 원만 깎읍시다. 4억 8천 이렇게는 못한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가 없고요. 또 방금 했죠? 임의 대리는 시킨 일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더라도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해제할 수도 없다. 아주 시험에 잘 내는 부분들이죠.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대리권이 존재하긴 해요. 근데 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아래 거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다고요? 팔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뭐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 민법 118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첫째, 가능한 경우죠. 보존 행위 할 수가 있고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행위도 할 수 있고 계량 행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 행위와 계량 행위가 뭔지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외울 건 아니고요.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행위 속에 무엇도 포함되죠? 임대도 포함된다. 본인의 아파트를 임대했어요. 임대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처분행위가 아니죠. 또 임대했다 그래서 아파트의 성질이 뭐하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에 무엇도 포함한다고요? 임대. 왠지 임대는 못할 것 같다는 착각을 빠뜨리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뭐 할 수 있나요? 임대할 수가 있다.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두시면 바라고. 그 다음에 그럼 못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뭐는 못하는 거죠? 처분행위는 못한다.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못하는 것은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 할 수 없고 계량행위 할 수가 없고요. 이걸 위와 아래를 꼭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분행위인 거죠. 자,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팔 수 있는 거예요.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밑에는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범위가 뭐 하잖아요? 명확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팔 수 없는 겁니다. 매매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히 구별하셔야 되고 이거를 뭉뚱그려서 기억하시면 답 못 맞춥니다. 그죠? 꼭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재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4번 해가지고 대리권 제한해가지고 1번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해가지고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죠. 일단 정리를 좀 해보고 교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금지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자기 계약을 하면 안 되고요. 쌍방 대리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막 그래도 불구하고 했어요.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됩니다. 따라서 자기 계약을 하면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뭐죠? X예요. 자기 계약을 하면 무권 대리다 그럼 뭐죠? O가 되는데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법원에서 이루어진 입찰에 대한 쌍방 대리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무효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효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뭐죠? 무권 대리지만 법원에서 하는 입찰에 관한 쌍방 대리는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헷갈려 하지 마시고 뭐죠? 원칙과 예외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재 윤형이 빠져있네요. 그 다음에 항상 금지가 되느냐? 아니죠.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본인의 승낙이 있다면, 허락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순한 채무 이행 가능하고요. 세 번째, 등기 신청 쌍방 대리 가능하고요. 네 번째,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익만을 주는 행위도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가 뭐냐 하면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죠.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항상 무엇만을 주죠? 이익만을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흔할까요? 흔하지 않을까요? 4번.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살면서요?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행위.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아주 흔하다. 아주. 용돈 주는 거잖아요. 용돈 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임마 이달 용돈 10만 원이다. 요거잖아요. 그죠?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뭐죠? 증여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자꾸 뭔가 이게 뭐 고차원이 있고 뭔가 막 새로운 게 있고 막 이럴 것 같으니까 막. 다시 말하면 용돈 줄 때는 아버지가 혼자 결정해서 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따라서 자기계약이 뭐죠? 가능한 예에 해당하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요? 용돈을 주는 경우다라고 정확하게 접근하시면 쉬워요. 여기서 추가할 것은 뭐냐면 채무이행이죠. 자, 채무비행도 원칙적으로 자기계약이 가능한데 제외되는 게 있다. 여전히 뭐가요? 금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뭐죠? 금지가 됩니다. 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다툼도 없고 변제기도 이미 도래했다면 대리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 계약을 하거나 쌍방 대리를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런 얘기죠. 공간 뒤쪽으로 올게요.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에요. 근데 을이 스스로 결정해서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 이게 뭐죠? 자기 계약이거든요. 그죠?
이게 뭐라고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뭐죠? 병도 뭐죠? 또 다른 본인이에요. 을이 갑과 병을 대리해서 갑과 병 간의 계약을 체결하면 이게 뭐죠? 쌍방대리인 거죠. 이러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금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스스로 뭐죠? 의사를 결정하는 거니까.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본인이 채무자예요. 을이 갑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 상태인데 다툼도 없고 이미 변제기도 도래한 상태라면 을 스스로 결정해서 갑의 재산으로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이행은 자기 계약이 뭐죠? 가능하기 때문에. 무슨 말 아시겠죠? 아, 참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민법은 곱씹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채무이행은 자기 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채무이행이 자기 계약이 가능하단 말이 무슨 의미인지까지 곱씹어 보셔야 돼요. 어차피 문제는 뭐죠? 풀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민법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양하게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알더라도 뭐예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뭐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채무이행은 자기 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은 대리인 스스로 결정해서 가압으로부터 채무를 뭐 할 수 있어요? 변제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채무이행은 쌍방대리가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이 채무자고요. 병이 채권자예요. 이런 경우에 을 스스로 결정해서 갑의 재산으로부터 병에게 채무를 뭐 하는 것이 변제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가 없다면요? 다툼도 없고 변제기도 뭐예요? 이미 도래한 상태라면.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또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채무이행이긴 하지만 대물변제는 여전히 뭐죠? 금지가 된다. 자,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을이 갑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데 갑의 건물을 채무로 뭐죠? 변제받는다. 이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을이 멋대로 갑의 건물에 대한 가치를 임의적으로 평가하면 누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본인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대물변제가 뭔지는 아시죠? 돈 대신 뭐를 갚는 거예요? 물건으로 갚는 거잖아요. 그죠? 또 쌍방대리는 마찬가지죠. 채무이행이라 하더라도 갑의 채무를 병에게 변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채무 대신 아파트로 뭐 할 수는 없어요? 대신 줄 수가 없다. 누가요? 을이 스스로 결정해서요. 왜냐하면 대물변제는 여전히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뭐가 돼요? 금지가 되니까. 경계. 경계가 뭐죠? 경계 개념은 제가 맨날 말씀드리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경계는 뭔가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입니다. 경계도 뭐이긴 해요? 채무이행이긴 해요. 그렇지만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자기 계약을 하거나 쌍방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경계가 흔하다 그랬어요? 흔하지 않다 그랬어요? 흔하다 그랬죠? 그죠? 아파트 중도금 전액 대출 전환, 이게 경계라고요. 그죠? 경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매번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면 저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경계가 뭐라고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중도금 전액 대출 전환, 이게 경계다. 자, 왜냐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면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을 했으니까 뭘 줘야 돼요? 중도금, 매매대금을 줘야 되는데 중도금을 주는 대신 뭐로 바꾼다고요? 대출로 바꿔준다는 얘기잖아요. 중도금 줬다는 얘기예요?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줬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을 우리가 뭐죠? 경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가장 멘붕, 잘 틀린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시이행 항변권은 경계를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동시이행 항변권은 경계가 이루어지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동시항변권이 뭐예요?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한다 짜서 이거죠. 동시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뭘 하면 돼요? 이행하면 되겠죠? 그죠? 그잖아. 이행하면 되잖아요. 동시항변권이 뭐라고요? 네가 하면 나도 안 해 자식아 이거잖아. 그러면 동시항변권 소멸시키려면 뭘 하면 돼요? 이행하면 되잖아요. 경계가 이행이에요? 아니에요? 이행이다. 그러니까 뭐죠? 소멸되지 않는다. X 이렇게 되는 거죠. 경계도 뭡니까? 이행입니다. 또 뭐가 나오겠어요? 취소권자가 경계한 경우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를 당한 사람이 취소하지 않고 경계를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소멸된다. X의 O예요? 오겠죠. 왜냐하면 사기당한 사람이 이행하면 추행이죠. 사기당한 사람이 뭘 했다고요? 경계했다고요. 경계도 뭐라고요? 이행이라고. 경계도 뭐라고요? 이행 잊지 마시라고. 진짜 이거 별거 아니야. 근데 매번 들을 때마다 엉뚱한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 자, 경계도 뭡니까? 채무의 이행입니다. 이행. 겸행은 뭐라고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이에요. 그죠? 경계 이행이라고 잊지 마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경계는 뭐이긴 해요?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대리 혼자서 모두가 멋대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참 힘들죠. 그죠?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은 하단에 5 해가지고 제 151조의 특칙이 나오는데 151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닌 건 뭐죠? 보실 필요가 없죠. 그죠? 다만 동그라미 띵 2번은 뭐냐 하면 이거는 판례니까 기억하는데 이거죠.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것은 자기 계약이 뭐죠? 가능하다 해서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한 경우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공동대리가 됩니다. 자꾸 또 표현대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표현대리를 볼 건 아닌 거죠. 그죠? 자, 간단하게 정리하고 쉴 겁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요. 수인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뭐가 원칙이죠? 각자 대리가. 근데 만약에 특별히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을 붙이게 되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공동대리가 됩니다. 따라 공동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뭐죠? 공동대리라고 하고요. 공동대리를 위반하게 되면 이것도 무효가 아니라 뭐가 돼요? 무권대리가 돼요. 그러면 뭘 공동으로 해야 되느냐?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 따라서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뭐만 공동으로 하면 됩니까?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므로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왜요?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상대방이. 수동대리는 대리인이 뭘 안 해요?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능동대리, 수동대리 하면서 대리는 뭐가 본질이라고요? 능동대리.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인데 수동대리는 뭘 안 합니까? 의사결정을 안 한다. 따라서 수동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왜요?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 마지막으로 공동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친권자다. 끝.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으면 그때는 뭐가 돼요? 공동대리가 되고 위반하게 되면 뭐가 돼요? 무권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뭘 공동으로 하느냐?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의사결정할 일이 없는 수동대리는 뭐 할 필요 없죠?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공동들의 가장 대표인 예가 뭐라고요? 친권자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대리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